제가 하루는 터덜터덜 집에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세탁소, 빵집, 미용실을 보게 돼요. 여기 왜 안 나갔지? 거기는 리텐션이 90%인 거예요. 광고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린 막 페이스북에다가 광고 막 1억씩 태우고 이러면서 망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약간 좀 터닝 모멘트였어요. 이게 비즈니스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의 공동 창업자고 지금 미국 대표로 있는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영감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글로벌로 초점을 맞추고 저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채널톡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채널톡은 고객과 기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푸는 미션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사이트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우측 하단에 동글동글한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AI랑 대화할 수도 있고 상담사분들하고 연결돼가지고 CS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지금 시리즈 C에서 D로 넘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고 한국, 일본,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처음부터 막 잘 되거나 빠르게 성장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초기 8년 동안 4번 정도 메이저 피벗을 했어요. 다시 이제 사업을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2명의 공동 창업자가 같이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고 여기가 저희 공동 창업자인 최시원 대표. 공동 창업자가 항상 둘이었던 건 아니지만 둘만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코파운더들하고의 관계를 또 맺고 이별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더러운 별명이 있는데 테헤란로의 바퀴벌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생겼냐면 미국은 항상 창고 창업하잖아요. 한국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테헤란로에서 막 시작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꼬질꼬질한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저희가 에드바임이라 그래서 소셜 광고 플랫폼이라는 걸로 처음 창업을 했었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였는데 이게 2017년, 18년에 유튜브랑 좀 그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저희는 트위터랑 페이스북에다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올리면 클릭이나 영상 재생 수당 리워드를 받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었어요.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하게 5억의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2011년에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영업하고 막 인턴 채용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피벗을 하기로 또 결정을 해요. 그래서 쿠키라는 서비스를 릴리즈를 하는데 가상화폐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라이크 하나를 누르면은 가상화폐로 100원 정도씩을 이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퍼블리셔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또 6개월 만에 접게 된 비운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정도를 진짜 미친 듯이 일한 거예요. 멘토분 중에 한 분이 크래프톤 창업하신 장병규 의장님이셨는데 어떻게 해야 당신 같은 위대한 창업자가 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주에 100시간씩 일해라. 아무튼 그렇게 막 100시간씩 매주 4년을 달리다 보니까 이제 다 멘탈이 나가고 번아웃이 오고 사람들이 지치고 돈은 못 벌고 빚은 막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회사가 한번 엎어졌어요. 4명이서 창업했었는데 에드바이미는 절반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팀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고 법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워크인사이트는 뭐였냐면 오프라인 매장들에다가 센서를 붙여놓으면 얘가 통행량, 방문객, 체류시간, 재방문객을 분석해주는 제품이었어요. 되게 잘 됐어요. 시리즈 B까지 투자도 받고 온갖 화장품 매장들, 가전제품 매장들에 다 깔렸어요. 막 중국, 한국, 일본, 브라질 엄청 많이 깔렸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했었는데 저희가 수집하던 데이터가 신호세기로 거리를 판단하고 몇 번을 이 가게에 왔는지를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애플에서 이거를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랜더마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또 피벗을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하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막 구글 출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주에 100시간씩 일하는데 왜 망하기만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자아성찰을 하게 되고 그때 저희가 커스터머 센트릭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보게 돼요. 경쟁사나 기술의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돈을 내고 비즈니스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본질인 고객에게만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에 많이 집착했었거든요. 틀린 건 아니고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됐죠. 경쟁사나 기술은 부수적인 변인들이지 가장 핵심 변수는 결국 고객이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하루는 터덜터덜 집에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세탁소, 빵집, 미용실을 보게 돼요. 여기 왜 안 나갔지? 여기 누가 가지?
보면은 막 우리 엄마 아빠 가고 있고 거기는 리텐션이 90%인 거예요. 광고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린 막 페이스북에다가 광고 막 1억씩 태우고 이러면서 망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약간 좀 터닝 모멘트였어요. 이게 비즈니스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뭐 잘났다 어쩐다 한들 저분들보다 절대 비즈니스로는 잘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나는 고객이 떠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피벗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뼈에 새긴 레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고객 중심으로 우리는 왜 사고하지 못했을까를 보면은 막상 고객이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쓰지도 않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은 존재했는데 우리는 보고 싶었던 것만 보고 믿고 싶었던 것만 봤던 8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약간 굉장히 절치부심을 해서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객의 보이스에 엄청 집착을 하게 돼요. 저희가 그때 해외 툴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해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CS 하는 사람만 고객 문의를 보게 되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인턴이나 주니어들이 이제 고객 문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들이나 파운더들은 영업하러 다니고 막 투자 받으러 다니니까 막상 내 고객이 지금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 그 문제를 발견을 좀 하게 됩니다. 채널톡의 초창기의 이름은 채널톡이 아니라 채널IO였어요. 고객이 그냥 문의가 들어오면은 모든 멤버들이 다 지켜보고 누군지 알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 제품이 사실은 채널톡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올인원 비즈니스 메신저라고 해서 고객 상담과 사내 메신저와 CRM까지 고객 관리까지 다 통합해서 사실 저희한테 정말 필요했던 제품을 만든 거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채널톡의 아주 중요한 혁신이었고 사내 메신저랑 고객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스몰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에서 엔터프라이즈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기능들을 만들게 돼요. 하지만 본질은 고객과의 대화, 우리 내부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비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고객 중심 DNA인 거죠. 그럼 이런 어떤 바퀴벌레 근성 그리고 고객 중심 DNA를 갖게 된 회사가 왜 글로벌로 가게 됐으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시리 아름다운 도시죠. 경제 성장과 부흥을 어떻게 해서 이런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지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분들, 저희가 항상 모셔야 되는 형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세대의 분들이거든요. 독립되자마자 설탕집 만들고 쌀집 만들고 막 배달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반도체 만들고 있고 저희가 제조업의 시대에서 너무나도 성공을 글로벌 확장하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와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못하는 DNA냐? 아니죠. K-팝, K-드라마, K-무비, 게임 정말 위대한 글로벌 수출을 만들어낸 엄청난 회사들이 있는데 유독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너무 불만이었고 그래서 창업할 때부터 나는 무조건 글로벌 갈 거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예요, 여전히. 전체 GDP의 40% 정도가 여전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근데 이거의 주요 산업 수출을 보면 전부 다 제조업들이고요. 소프트웨어 비중은 사실 국내에서도 44조 원 정도인데 내수 중심이고 글로벌로 수출로 이어지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창업자로서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회사가 글로벌 수출을 최소 10조, 100조 규모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야 아까 우리의 정말 서울을 바꾸고 나라를 바꿨던 그런 기업가들의 발자취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앞으로도 주 100시간씩 더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수출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230명 정도 직원 중에 30명 정도가 지금 일본 멤버들이고 전체 매출의 20에서 25% 정도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꽤 안착했어요. 저희가 나름 대표적인 일본 진출 성공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일본에 진출하게 됐느냐? 요분 덕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란소프트의 오치영 대표님. 저희를 B2B에 굉장히 집중하게 영향을 주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B2B로만 1000억 정도까지 볼륨 만드신 분이고 1000억 중에 200억 정도가 이제 일본에서 매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너네가 글로벌로 가고 싶다고? 근데 글로벌로 갈 때 미국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일본 시장을 확실하게 점유하고 가는 게 너네한테 더 좋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본 시장 어떤가요? 하니까 사실 성공하기 너무 힘들다.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웃음 치면서 우리는 한 3, 4년이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거의 8년, 8, 9년 걸렸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되게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셜 프루프, 소셜 크레딧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게 일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은 그냥 대충 보고 한번 트라이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회사 정보를 클릭하는 거예요. 오피스 주소가 일본인지 보려고. 이 사람들한테 영업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영업활동을 할 만한 어떤 입지가 없죠. 팀도 너무 작고.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회니까 대기업은 아예 영업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중소기업 타깃으로 뭔가 해볼 만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런 편견이 없고 열려있는 쪽이 스타트업 업계였어요. 스타트업 미팅을 할 때 아예 그 굿즈 패키지를 가져가서 저희 채널톡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편지. 일본 사람 손편지 좋아해요. 손편지 써가지고 두고 대나무로 만든 귀이개를 딱 넣어가지고 귀를 여시고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캠페인을 했었어요.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성공을 못하고 글로벌 한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글로벌 일장들 다 거기 있는데 우리도 뭐 한국 대표로 딱 나오면 막 이스라엘 대표, 막 유럽 대표, 남미 대표 막 끝도 없이 나와요, 경쟁사들이. 제가 그래서 미국 진출할 때는 채널톡 경쟁사 리서치를 50개까지 하고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미국은 진짜 레벨이 다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에서 새를 불려서 미국을 뚫어야겠다. 저희는 또 이런저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어요. 카카오톡을 미국에서 쓰는 계정들은 이제 광고가 원래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배너 광고나 메시지 발송 광고 등을 집행을 하게 되면서 비즈메시지나 알림톡 발송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사로 미국에서 또 포지셔닝이 되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엄청 도와주는 포지션으로 지금 또 미국 진출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은 여러 회사가 있지만 지금 LG전자의 사례를 저는 굉장히 멋있게 보고 있고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 했을까? 진짜 오래 걸렸어요. 20년 넘게 걸렸고, 미국에서는 보통 세탁기를 다 지하실에 두거든요, 집에서. 이거를 1층으로 올려버렸어요. 왜냐면 세탁기가 조용하고 예쁘니까 굳이 지하에 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소음도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게 이제 LG전자가 해낸 일이고, 저 진짜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얻은 레슨은 진짜 오래 해야 된다.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제가 이런 기업들한테 얻은 레슨들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 텐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테란로에서 시작된 바퀴벌레들이고요. 데이 1부터 글로벌로 갈 생각을 하면서 에드바이비 때부터 모든 서비스를 3개국어로 만들었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래서 개발자들이 저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글로벌로 가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아니어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꿈을 갖고 한국에서 시작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글로벌로 가는 멋진 창업자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연을 좀 준비해 보았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Q&A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한국어 버전 스픽 만들고 있는 김경빈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코파운더가 한 분 더 필요할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 헤어지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고민이 돼서 여쭈어봤는데, 진짜 글로벌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더 큰 범위의 미션이 온라인이 돼서 계속 헤어지지 않고 같이 하실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좀 있는지.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하진 않아요. 코파운더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 중에 하나는 언제 헤어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일로서는 정확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는 뭘 할 수 있겠냐. 등등의 굉장히 도전을 서로 많이 주고, 회사에서는 저희는 서로 챌린지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그 스테이지에 맞는 역량을 갖춘 창업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읽었는지를 서로 평가를 하고 응원해주고 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공동 창업가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기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쪽이 낫다. 하지만 어차피 정확한 기대치를 설정한다고 한들 그걸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창업자와 관계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레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창업가들이 CEO죠. 근데 큰 회사들에서는 CEO가 창업가는 아니죠. 창업가들은 CEO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도 없고 위험한 회사에서 아무도 CEO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뭔가 관계 설정이나 목표치 설정이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실행장애를 ADHD 고객자분들을 위한 셀프케어 앱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얼리버드 팀의 정명화입니다. B2B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B2B 경험도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비슷한 시점에 계실 때 어떻게 좀 더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셨는지 들을 수 이야기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생존에 대한 부분이고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가 저희랑 좀 비슷한, 제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2010년부터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에 처음 창업할 때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나 들었었어요. 그때 강연의 타이틀이 뭐 비전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막 뭐 트위터 이런 거 막 너네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너네 투자도 못 받을 거고 막 데이 원부터 돈 벌지 않으면 너네 다 망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거 맞는 것 같다. 데이 원부터 돈 버는 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광고를 한 거예요. 에드바임이라는. 그거는 정말 데이 원부터 캐시를 들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DNA를 셋업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투자받고 마케팅 비용 많이 쓰고 마이너스 많이 보던 회사들은 또 많이 망했어요. 저희가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도 작아 보이고 주목도도 낮았지만 저희는 살아남았고, B2B가 올리긴 되게 어려운데 올리고 나면은 또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모든 답변을 남겨주신 김재훈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박수 다 같이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